너냐? 압록강은 물길에 따른 굴곡이 심해 자연적으로 많은 돌출지를 형성하는데, 돌출지는 특정한 행정구역이나 영토가 외부로 크게 돌출된 형태의 지역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요연과 백두산이 위치한 지역이 압록강 일대의 돌출지이며, 두만강 일대는 경원과 온성이 위치한 지역이 돌출지에 해당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돌출지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외부에서 적군이 돌출지의 아군을 포위하거나 침입하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출지의 중심을 돌파하면 아군이 괴멸당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막상 아군은 적군의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조선의 경원과 요연이 유독 여진 쪽으로부터 잦은 침입을 당한 이유도 돌출지라는 지리적 특징에 기인하는데, 돌출지의 아군이 적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돌출지 내 여러 곳에 아군의 주둔지를 설치하고, 한 곳이 적군에게 공격을 받거나 돌파당할 경우 다른 주둔지에 아군이 빠르게 지원하여 다시 방어선을 형성하거나, 돌파한 적군을 원형으로 포위해서 섬멸하는, 이를테면 그물을 둘러쳐서 물고기를 잡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조선은 유사시 강기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군이 여연의 방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나, 강기와 여연이 근접하지 않은 탓에 강기의 조선군이 여연을 군사적으로 빠르게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던 터라, 조선은 건주의 토벌을 마친 직후인 1433년 6월 강기와 여연 사이에 자성을 설치하여 협력 방어 체계를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평안도 북변의 사군 개척에 나서기 시작한다. 양목다볼은 앞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재차 설명을 드리자면, 양목다볼은 오이라트의 침입을 방어한 공로 덕분에 명나라로부터 만어벼슬에 제수된 자이지만 1423년 몽골인 관리와 공모하여 개원의 개항성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300명의 주민들을 납치한 뒤 때마침 친분이 있던 먼터무의 일행을 따라 조선의 오음회로 도주했으나, 자신을 체포하고자 추격하던 명나라군 파견대와 먼터무의 군대를 피해 조선 동북면의 북변에서 은신하며 지속적으로 인신약탈과 인신매매를 일삼던 대표적인 여진의 양아치인데, 조선의 건주의 토벌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433년 7월 양목다볼이 요동에서 주민 130명을 노력하여 또다시 조선의 오음회 인근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대노한 명나라 선덕제는 즉시 건주저위의 수장인 먼터무에게 직서를 보내 3살 된 어린 아이라도 남김없이 찾아서 명나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린 뒤 1433년 8월 배준을 지휘로 임명하고 명나라군 160명을 조선의 오음회 부근으로 흡파한다. 동북면의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해 양목다볼과 어렵게 접촉한 명나라군은 1433년 8월 15일 그에게 요동에서 노력한 사람들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음회 인근 들판에서 대기하며 수경을 하지만, 양목다볼이 통솔하던 혐진 울적합의 병력 300기에게 기습을 당하며 6명의 군사를 잃게 된다. 그러나 때마침 오음회에서 출격한 먼터무와 그의 동생인 판차가 병력 500기를 이끌고 출격하여 명나라군을 지원한 덕분에 양목다볼의 혐진 울적합이 역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패주하게 되고, 명나라군은 먼터무와 판차가 통솔하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음회로 회군하게 된다.
이후 명나라군은 2달간 우메 이북 지역을 수색하면서 여진족이 강제로 끌고 온 요동의 한인들을 구조하고 도주한 양목다보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행방과 새로운 의신처를 수소문하지만 양목다볼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 사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노비들을 회유하고 농경과 유목을 방해하는 명나라군에 대한 여진족의 반감이 커져가는데 명나라군 역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여진 부락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이것들이 쳐돌았나? 명나라군과 먼터무의 군대 그리고 올적합을 포함한 여러 여진 부족들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군에게 군수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 발 떨어져 거리를 두며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로된 한족 노비를 데리고 가는 명나라군과 이들을 호위하는 먼터무에게 크게 분노한 양목다볼은 현진 올적합을 포함한 여러 여진 부락들로부터 800기라는 적잖은 병력을 규합한 뒤 명나라군과 먼터무의 본진인 우메를 기습하기로 결정한다. 1433년 10월 19일 양목다볼이 지휘하는 병력 800기는 묘시를 기해 우메를 공격하여 먼터무와 그의 장남인 아구를 비롯한 일가 대부분을 몰살시키고 명나라군을 조선의 경원으로 패퇴시키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를 칠성야인의 난이라고 한다. 칠성야인의 난이 발발하자 조선은 경원으로 퇴각한 명나라군 152명과 이들이 구조한 한인 354명을 요동으로 송환하고 지체 없이 조선군을 우메 지역으로 진군시키면서 마침내 조선은 동북면 육진 개척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칠성야인의 난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명나라도 여진도 아닌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이 동북면을 공략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걸림돌은 바로 건주좌위와 그 수장인 먼터무였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직접 나서서 명나라로부터 우도독이란 정일품 최고위직 벼슬까지 수여받은 먼터무를 제거할 순 없던 차에 양목다볼은 마치 조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듯이 먼터무의 본진인 우메를 쓸어버렸고 그로 인해 먼터무와 그의 장남인 아고가 전사함으로써 양목다볼은 졸지에 오랜 수건인 동북면 진출의 물꼬를 터준 조선의 요정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사실 조선마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비 효과였다. 만약 양목다볼이 주도한 칠성야인의 난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먼터무가 명나라의 반기를 들지 않는 한 조선은 먼터무와 건주좌위 세력을 제거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 먼터무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 명나라를 등에 업고 우메에서 대대로 건주좌위를 유지해 나갔다면 단언할 순 없지만 동북면의 육진 구축은 세종 제위기를 지나 한참 뒤에 이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평생 조선과 명나라를 거스르기만 했던 1등급 여진 양아치 양목다볼이 조선에게 이렇게 보은하고 떠날 줄이야. 이걸로 퉁치는겨, 응? 칠성야인의 난으로 인해 먼터무 부자가 사망하고 오도리 여진의 불황민 상당수가 양목다볼에게 끌려가며 건주좌위가 붕괴되었다는 급보를 전달받은 세종은 이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 실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에 임명하여 동북면 육진 개척의 중책을 맡기고 조선군을 건주좌위의 중심지인 우우메로 진군시킨 뒤 재빠르게 회령진을 설치한다. 그리고 회령진의 성곽을 건설하면서 함흥 이북의 조선인들을 회령진으로 이주시킨 조선은 북어에 위치하던 경원을 두만강 유역의 회질가 지역으로 전진 배치한 뒤 성막에 있는 영북진을 두만강 일대로 이전하여 종성을 연이어 경원 이남에 경흥을 설치하면서 조선은 여진 세력을 축출하고 두만강 위역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칠성야인은 안때 살아남은 판차는 먼터무의 이부동복 동생이며 충샤는 먼터무의 둘째 아들이다.
칠성 야인의 난으로 인해 건주저희는 몰락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1434년 2월 명나라 선덕지에 의해 건주저희 도독첨사로 임명된 판차가 건주저희의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건주저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다. 판차는 붕괴된 건주저희를 재건하며 다시 세력을 키워나가지만 이전과 달리 오음회에는 이미 회령진을 설치하고 조선인을 이주시키며 지배력을 확장해가던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코앞에서 판차가 건주저희의 세력을 확장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435년 11월 판차의 건주저희는 칠성 야인의 난을 주도했던 현진 월적합 기병 400기의 공격을 받아 이들에게 부족민 149명과 마소 445피를 빼앗기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 조선이 회령진의 성곽까지 건설하기 시작하자 판차는 조선에게 축성공사에 관해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과 판차의 건주저희가 반목하게 되면서 세종은 1437년 5월 오도리 여진의 토벌까지 계획하게 되지만 2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사변을 겪으며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된 판차의 건주저희가 고민 끝에 파저강 일대로 이주하여 이만주의 건주위와 세력을 합치려는 시도를 하자 조선이 건주저희를 오음회에서 축출하고 동북면을 장악한 상황에서 전투력이 출중한 여진이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조선 북변의 번리를 잃고 싶지 않았던 세종이 건주저희의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방해하면서 판차의 이주 시도는 무산되고 만다. 한편 이 시점에 이만주의 건주위가 재버릇게 못 준다고 1437년 5월 1일 올량합 기병 300기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여연의 조명 강구자를 기습하는데 구자는 고려와 조선 최북방의 방어기지를 지칭하며 성곽이 갖춰진 구자를 보라고 한다. 조명 강구자 방어사인 신기는 야외에서 경작하던 농민들을 목책 안으로 서둘러 대피시킨 뒤 조선군 기병 70기를 통솔하여 올량합 기병 300기와 맞붙으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이때 여연병 마청절제사 이종효와 군관 박홍문의 지원군이 합류하면서 올량합 기병들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이때 조정 대신들은 여연의 조명 강구자 방어선을 우예보와 함으로보까지 후퇴시켜서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여진에게 수시로 침입을 당하는 이 지역에서 협력 방어가 어려운 조명 강구자가 여진에게 하도 털리다 보니 조선의 방어선을 우예보와 함으로보까지 끌어내리자는 것인데 세종은 이를 불허하고 또다시 조선의 북변을 교란하고 있는 이만주의 건주위를 재차 토벌하여 조선이 현재의 북방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두 번째 건주위 토벌을 준비하게 된다. 이만주의 건주위에 합류하려던 판차의 시도가 조선에 의해 무산될 무렵 여연을 침입한 건주위 올량합으로 인해 조선이 재차 건주위 토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판차는 1437년 7월 서둘러 조선에 입주하여 세종을 아련하면서 일단 생존을 위해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고 판차의 입주에 흡족해하며 건주저희가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할 정도로 안심한 세종은 항상 여진에 대한 조선의 군사 언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번째 건주위 토벌에 나서는데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을 주장으로 하는 7,800병력의 원정군은 압록강 인근의 이산과 강계에 결집하여 이화의 좌군 1,818명, 정덕성의 우군 1,203명, 이천의 중군 4,722명, 총 3개 제대로 재편한 뒤 1437년 9월 7일에서 16일에 이르는 8일 동안 건주위의 본거지인 오미부와 우라산성 일대를 집중적으로 소탕하여 건주위의 올량합 여진종 46명을 참살하고 1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며 1437년 9월 16일 조선으로 귀환한다. 다만 조선군의 공격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건주위가
조선군의 공격에 앞서 미리 도피함으로써 조선은 또다시 건주위의 수장인 이만주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토벌에 비해 전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의 토벌로 인해 조선과 세종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낀 건주위가 조선의 북변에 근접한 기존의 파저강 거주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파저강 상류의 소자로 이주하고 조선이 요연의 조명 강구자 배후에 무창과 의회를 설치하여 예전보다 치밀해진 사군의 협력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선은 세종의 의도대로 건주위를 북변에서 축출하고 현재의 북방방어선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올량합이 사군과 갑산 사이 산세가 험준한 지역으로 우회하여 조선의 내륙을 침입하면서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며 실행했던 15세기판 올량합 버전의 낫질 작전을 선보이자 헐. 1441년 조선은 무창과 갑산 사이에 삼수보를 설치하여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압록강 이남 전 지역을 항구적인 영토로 확보하게 된다. 한편 조선에 입주했지만 여전히 조선을 피해 건주저위를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판차는 세종을 아련하고 난 뒤 먼토무의 차남인 충샨을 명나라로 파견하여 건주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자 조선은 명나라 정통제에게 건주저위의 이주 방지를 요청하는 자문을 발송하여 허락을 받으면서 조선은 명나라를 통해 역으로 판차에게 건주저위의 이주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된다. 그러자 충샨은 1438년 4월 회령에서 함길도도절제사 김종서를 만나 건주저위는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1438년 7월 조선에 입주하여 세종을 아련하게 된다. 조선은 명나라에게 관직을 수여받은 여진인에게 관직을 하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먼토무의 차남인 충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정삼품 상호군이란 고위 관직과 금대까지 하사하는데 금대는 당상관 이상 고위직 관복에 두르는 띠로서 조선 역사상 금대를 하사받은 여진이는 먼토무와 충샨 이렇게 둘 뿐이다. 세종은 충샨이 원하는 고위직과 금대를 수여하고 조선인과의 혼인을 추진함으로써 충샨을 조선의 영향력에 편입시키며 건주저위의 이주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판차와 충샨 모두 조선의 눈을 속이고자 했을 뿐 언제든 건주위와 합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꽁 잡는 게 매라고 했던가. 조선에는 판차와 충샨을 믿지 않고 회령에서 건주저위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던 김종서의 조선군이 있었다. 1440년 3월 24일 판차와 충샨은 세종에겐 크게 감사하나 자신들이 함길도 도절제사인 김종서에게 미움을 샀고 김종서가 병조판서 및 관찰사와 공모하여 오도리 여진을 토벌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조선을 믿을 수 없다며 오도리의 부종민 168호를 이끌고 건주위를 향해 야반도주하는데 이들을 감시하던 김종서가 적시의 조선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추격하자 판차와 충샨은 도피 중에 몸을 숨기게 되고 김종서와 조선군은 50여 명의 오도리 여진족을 사로잡은 뒤 회령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시 판차와 충샨을 따르지 않고 회령 주변에 남아있던 오도리 여진은 180호였는데 판차와 충샨이 이끄는 건주저위가 건주위로 합류한 마당에 사실상 이들이 더는 건주저위 소속이라 할 수 없던 터라 1441년 5월 세종은 판차의 동생인 어리의 아들 소로가무를 오도리 여진의 수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세종이 이들을 오랫동안 조선에서 살아온 조선의 적자라 일컬으며 회령성 안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두만강 일대의 오도리 여진족은 점차 동북면의 조선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고 시간이 흘러 연산군 제위기에 이르면 이들은 완전히 조선에 흡수되어 그 존재가 희미해지게 된다. 1616년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오도리 여진족 출신으로
판차와 함께 건주저위를 이끌고 건주위에 합류했던 먼터무의 둘째 아들인 충샨의 후손이다. 만약 충샨이 건주위에 합류하지 않고 세종의 우대에 만족하며 잔류한 오도리 여진의 새로운 수장이 되어 살아갔다면,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조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와 조선의 운명도 바뀌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청태조 누르하치가 아닌 선조 제위기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일대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무관 또는 의병장 조선인 동아무게로서의 누르하치를 우리 역사에 기록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또는 100년 후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한편 두만강 유역의 오도리 여진을 북변의 번리로 두며 동북면 방어체계 구축에 전념하던 조선은 경원과 종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1440년 11월 경원과 종성 사이에 온성을 설치한다. 아울러 회령, 종성, 경원, 경흥, 온성의 오진이 두만강 유역에 전진 배치되면서 오진 배후의 전력상의 공백이 발생하자 1449년 조선은 마지막으로 부령을 설치하면서 15년에 걸쳐 추진한 동북면의 육진 방어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한편 1441년 윤 11월 건주위에 합류한 판차와 충샤는 명나라 정통제에게 회령 일대에 잔류하고 있는 오도리 여진족들이 소자 일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자 명나라는 금이위 지휘첨사 오랭을 파견하여 잔류한 오도리 여진족들의 의사를 심사하는데 거의 모든 인원들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거류정원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조선과 건주위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만 오이라트에 에센타이시란 출중한 군주가 등장하여 명나라와 충돌하게 되자 1449년 9월 명나라의 정통제가 이들을 제압하겠다며 명나라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나 영락제 코스프레를 하다가 오이라트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투목의 변이 발생하면서 세조의 조선과 건주위는 또다시 조화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